핵심 경영 개념을 한번 다뤄봅시다. 그 경영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시스템 이론이에요. 좀 아까 3차원 모델링 했는데 그 3차원 모델링은 체제를 갖춰야 된다. 그럼 체제가 뭐냐? 어렵죠. 그 말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시스템 이론이라는 것도 이게 이제 1930년대 본 버털람피라는 스위스 학자가 만든 이론인데, 원래 이 시스템이란 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2500년 전에. 근데 그게 학문화한 거는 불과 지금 한 90년 된 거죠. 1920년에 30년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게 시스템 이론을 되게 많이 쓰면서,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일상어에서 무슨 시스템 이런 말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정작 시스템이 뭐냐 물어보면 몰라요. 그래서 아까 3차원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우리는 3차원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럼 3차원이라는 게 머릿속에 이렇게 잘 떠오르지 않는 이유가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영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시스템 이론이니까 그것도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마인드맵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그 경영의 핵심 개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제 경영의 개념부터 경영 철학, 전략, 성과, 조직, 기능, 그리고 왼쪽에 이제 꼭대기에는 시스템 이론이 있고, 그리고 경영 정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경영 자원, 이해관계자, 뭐 프로세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개념들이 큰 줄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 마인드맵을 도구 혹시 있으면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틀로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그 개념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에는 이 마인드맵 갖고는 안 되는 게 많아요. 사실은 내가 그 구상하고 있는 어떤 학문 체계 이런 거를 마인드맵을 그리다가 포기하고 그냥 연필로 그렸어요. 연필로 이렇게 큰 스케치북에다가 책을 쓸 때 그렇게 씁니다. 나는 먼저 비주얼라이즈, 가시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의 관계를 쫙 이렇게 지도를 그려요. 지도, 맵. 그래서 근데 그 맵까지 가기 전 단계로서는 마인드맵이 괜찮아요. 마인드맵을 근데 요거는 사실은 한 2차원 모델링 도구로는 괜찮은데 3차원 도구로는 좀 부족한 게 있어요. 아무튼 경영의 핵심 개념, 경영이 뭐냐부터 사실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경영이 뭐냐. 영어로 따지면은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경영입니다. 경영. 근데 또 매니지먼트라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말에는 경영하고 행정하고 학과가 다르잖아, 그죠? 경영학과, 행정학과. 근데 사실 배우는 거 보면 거의 똑같아요. 대상만 달라. 경영은 기업을 상대로 하는 거, 영리 기업을 상대로 하는 거고, 행정은 공공기관, 정부기관. 그것만 다르지 그 안에서 배우는 과목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재정학이 돈 배우는 거잖아. 회계, 재무. 그 다음에 인사조직은 행정학에 그대로 있고요. 거기서도 이제 그 공공기관들도 요새 마케팅 한다 그러고 생산만 없을 거예요, 아마 생산. 그래서 어쨌든 경영이라는 말, 그 다음에 여기서 경영하고 헷갈리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말에서는 관리라는 말입니다. 또 관리. 혹시 경영과 관리를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어떻게 다르죠? 경영과 관리. 사전에는 막 섞었어요. 그죠?
매니지먼트 사전 찾으면 영어 사전에 경영, 관리 이렇게 다 나와요. 단어가. 그래서 사전적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실제 사용할 때 구분을 해서 써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다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시간을 관리합니까? 시간을 경영합니까? 시간은 관리하죠. 건강을 관리합니까? 건강을 경영합니까? 건강 관리하죠. 경영 안 해요. 그죠? 아파트 관리하지 아파트 경영 안 해요. 다르죠? 네, 두 가지 개념이 다릅니다. 그게 어떻게 다르냐면 근데 멋있긴 어떤 단어가 더 멋있어 보여요. 여러분 그냥 느낌으로. 그죠? 경영이 더 멋있어 보이죠. 인생을 경영한다. 그러면 뭐가 있어 보이는데 인생을 관리한다. 그럼 뭐 좀 없어 보여요. 그죠? 그게 정확한 여러분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경영은 관리 플러스 창의성 때문에 그래요. 관리 플러스 정확하게는 entrepreneurship, 즉 기업가 정신이 들어가면 경영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관리는 목적이나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다 주어요. 무슨 얘기냐면 시간은 24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내가 25시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죠? 주어진 24시간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효율적으로 쓰느냐, 이게 시간 관리예요. 근데 경영은 주어진 거 플러스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서 없었던 거를 한번 시도해보는 능력이 있어야 그걸 경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왕이면 인생을 관리할 겁니까? 경영할 겁니까? 경영하는 사람이 멋지게 사는 거죠. 그죠? 그냥 나한테 주어진 그 신체적 조건, 이건 이미 주어진 거잖아. 그죠? 그 내 머리, 내가 또 그 학교에서 배운 거, 집에서 배운 거, 이거 다 주어진 것들이거든요. 그거를 효율적으로 잘 쓰면 그걸 관리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 해도 평균적으로는 살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리더가 되고 싶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어떤 그 높은 직위 이런 데로 올라가려면 경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남이 안 하는 거,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하는 도전 정신, 이런 게 가미될 때 드디어 이제 인생을 경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 경영을 이제 설명할 때 경영이 뭐지?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내고 경영의 목적을 달성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경영 원론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경영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는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영학을 한 40년을 공부한 것 같은데 경영학을 하면서 가장 와닿는 경영의 개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경영 개념에 대해서 말한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가 PDCA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에드워드 데밍이라고 일본에 가서 품질 경영학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인데 에드워드 데밍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제조업체에서는 이 데밍상이라는 거를 줍니다. 품질 경영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받으면은 기업은 마치 개인이 노벨상 탄 것만큼이나 좋아가지고 막 광고하고 막 그래요. 우리 회사가 데밍상을 받았다.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만든 이론이에요. 경영은 PDCA 사이클을 돌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PDCA가 뭐냐? Plan, Do, Check, 그 다음에 Adjust. 뭐 ODC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Adjust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걸 줄여서 PDS라고 또 해요. PDS는 Plan, Do, See. 요것도 하나의 프레임워크입니다.
오늘 프레임워크 두 번째 거예요. 첫 번째는 모델링 이론이고 두 번째는 PDCA. 요거를 하나 가져가세요. 여러분이 오늘 배운 경영이 뭐냐 누구한테 질문을 바꿔들랑 야 그거는 PDCA 사이클 돌리는 거야 이렇게 딱 대답하면 돼요. 그럼 있어 보여요. 그게 뭔데? 궁금해할 거 아니야. PDCA가 뭔지 모르니까. 플랜 계획을 세우고 그렇죠? 경영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서를 짜는 것도 계획을 세우는 거야. 플래닝을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할 때는 플래닝을 해야 돼요. 아까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나온 것을 그랬잖아요. 동물과 인간이 차이 나는 거는 인간은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집을 지어도 그냥 닥치는 대로 뭐 재료를 뚝딱거려가지고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먼저 구상을 합니다. 설계를 한다고요. 그게 플래닝이에요. 먼저 사업을 할 때 그냥 가게 내고 보는 게 아니야. 실제 가게 내고 보는 사람들 많아요. 동네 보면 뭐 그냥 커피집 내고 무슨 빵집 내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1년 안 가서 망하죠. 계획을 제대로 못 세우면. 그래서 플래닝을 한다. 두 번째는 계획만 세우고 많은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야, 내가 살 빼야지. 계획은 세워요. 근데 실천을 안 해요. 두가 바로 실천하는 겁니다. 하라 이거야. 네.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게 두고요. 거기까지도 사람들이 많이 해요. 인구수로 따지면 플래닝만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 3분의 1 된다면 두까지 하는 사람이 한 3분의 2 정도 돼요. 근데 C까지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C가 뭐예요? 보는 거예요. 관찰, 성찰, 반성. 내가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했으면 이게 과연 내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달성을 했나? 이걸 확인하는 절차. 이게 C입니다. 그래서 PDS만 해도 돼요. PDCA까지 갈 거 없고 그냥 PDS만 하면 됩니다. 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네.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요. 그러면 이게 남았는지, 우리가 과연 품질이 제대로 원래 목적한 대로 됐는지 이런 거를 항상 점검하면서 나가는 기업은 계속 발전합니다. 근데 이 C가 빠진 데는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일상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하루를 어떻게 살까 계획합니까? 하세요, 지금부터. 그게 엄청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요. 그죠? 깨죠? 그러면 오늘 아침에 일과를 한번 쫙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하루의 계획을. 원데이 PDS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루를 열심히 살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저녁 때 그냥 TV 보다가 자면 C가 빠진 거예요. 저녁 때 반드시 반성하는 시간. 뭐 일기를 써도 좋고 앉아서 명상을 해도 좋습니다. 내가 아침에 계획했던 게 얼마나 했지? 얼마나 달성했지? 뭐가 부족했지? 뭘 잘못했지? 이런 걸 한 번은 되짚어서 반성을 하고 즉 C를 하고 그리고 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또 플래닝을 하고 하루 둘을 하고 저녁 때 C를 하고 이렇게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월 초에 주 초에 월요일 날은 일주일에 플래닝을 하는 거죠. 월 초에는 한 달에 플래닝을 하고 연 초에는 1년에 플래닝을 하고 여러분 인생에 지금 한참 성숙기로 들어가고 있죠. 내가 살아보니 25살이 분기점인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내가 잠깐 띄워놨다가 그냥 설명 안 하고 지나간 그림이 있는데 라이프롱 학습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러닝 커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지식의 양이 어떻게 증가하는가. 25세까지는 급격히 증가합니다. 25세까지 쫙 이렇게 지식의 양이 증가하다가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급격하게 증가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공부 안 하면. 근데 25세를 변곡점으로 해서 이게 하향된다. 점점 줄어가지고 한 50대 되면은 그 학습의 양이 거의 막 4분의 1, 5분의 1로 막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점점 이게 하향 곡선을 그려요. 근데 똘똘한 사람은 그게 유지가 돼요, 이렇게. 25세에부터 늘지는 않더라도 그걸 유지를 해 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의 성공을 하는 사람으로 우뚝 섭니다. 그게 이제 사회학자들이 그 검증한 이론이에요. 그 그래프였는데 이 PDS 이 사이클을 여러분이 일 단위로 돌리고 주 단위로 돌리고 월 단위로 돌리고 연 단위로 돌리고 평생 일생으로 돌려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학습 곡선이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 내가 하루하루가 뭐 달라진 게 있고 뭐가 발전한 게 있어야 마음이 편하고 내가 뭐가 발전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PDS를 안 하면 특히 자기 스스로 성찰을 안 하면 그거 없이 그냥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PDS 프레임워크는 여러분이 기억을 좀 꼭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경영이라는 게 뭐냐? 그 허버트 A 사이먼이라는 그 노벨 경제학을 상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의사결정체다. 즉 판단의 연속이 기업의 경영이다. 뭔가를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이먼이 뭐라고 그랬냐면 뭐 논문에는 그렇게 그 기업이 의사결정체라고 그랬지만 일상 그 강연에서는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의사결정의 연속이다. 근데 이건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결정의 연속이다. 의사결정을 못하는 순간 우리는 식물인간이에요.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죠. 계속 우리는 판단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이제 경영이란 개념이 이제 그런 거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경영이 뭐냐? 그러면 쉽게 그냥 PDS만 생각하세요.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항상 체크하는 제대로 됐는지 그런 과정의 연속이다. 이제 경영 철학 보통 얘기하면 창업가, 뭐 우리나라 현대 그 정주영 회장의 철학 뭐 이런 책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 옛날 뭐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그 이병철 회장의 뭐 경영 철학 이런 책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 경영을 그러니까 기업을 처음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사명감을 갖고 시작한다고 그래요. 근데 요새 이제 벤처 창업가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느냐 물어보면 아니라고 사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좀 이런 거를 되살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명하면은 내가 기업을 해서 내가 돈 버는 거는 그건 부차적인 거고 이 인류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뭐 제약회사를 창업했다 그러면은 인류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억울하게 가난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뭐 이런 사명감을 갖고 사업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가 정신, 이건 한 학기 동안 강의해야 되는 분량의 단어예요. 기업가 정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한 학기 동안 배웁니다, 이거를. 근데 기업가 정신은 한마디로 도전 정신이라고 보면 돼요. 아까 그 왜 관리의 차원을 넘어서서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남이 안 해본 신제품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런 게 이제 경영이다 이랬는데 그런 정신이에요. 기업가 정신은 그냥 자기가 만든 물건 팔아서 돈 버는 그게 기업가 정신이 아니고 뭔가 남이 안 해본 거를 시도해 보는 거예요.
탐험 정신, 모험 정신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경영에서 제일 먼저 어떤 기업을 컨설팅할 때 알아보는 게 뭐냐면 최고 경영자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 회사를 운영하느냐. 아마 여러분도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할 때는 그게 궁금할 거예요. 도대체 이 회사가 이거 비전이 있는 회사인가? 지금 당장 월급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비전이 없는 회사면은 지금 뭐 4천 연봉을 받고 들어가도 맨날 그 타령이야. 그러다가 몇 년 있다간 회사가 없어지기도 하고. 비전 없는 회사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비전이라는 게 뭐야? 장기적인 목표예요. 장기적인 목표. 그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얘는 비전이 없어. 그건 뭐예요? 얘는 목표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야. 그 얘기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비전, 장기적인 목표고, 그리고 이제 단기 목표 그러면 1년 목표를 얘기합니다. 올해 매출액을 얼마나 해야 되지?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늘릴까? 뭐 수익을 얼마나 낼까? 이런 거는 다 단기 목표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누적해서 3년 후에는 우리가 어떤 회사가 되고 싶다. 뭐 시장 점유율이 얼마가 되고 업계에서 1위가 되고 뭐 이런 구체적으로 5년 뭐 길게는 10년 뭐 10년 이상은 보통 안 세우죠, 비전은. 왜냐면 세상이 하도 많이 변하니까 지금은 보통 한 3년이나 5년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도 내가 사업을 시작했으면 한 5년 정도는 수익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예상하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설정하는 거죠. 5년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되겠다. 그리고 그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 그거를 전략이라고 합니다. 전략은 how to예요.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이거는 또 나중에 우리 ESG 경영 뭐 이런 데서 다른 교수님들이 강의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경영 철학 가운데 요즘에 이제 부각된 것이 ESG 경영이죠. ESG 경영. 그래서 옛날에는 경영학과에 기업 윤리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필수였어요. 근데 사실은 미국은 아직도 이게 필수입니다. 대부분의 그 MBA라든가 경영학과 과목에 필수 과목으로 돼 있어요. 미국은. 주립대 이상은.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언젠가 사라졌어요. 기업 윤리라는 과목이 없어졌어요. 우리나라 경영학과에. 이거는 참 불행한 거죠. 이제 와서 이제 뭐 ESG 경영한다고 난리들이란 말이에요. 기업들이. 이런 코스도 생기고. 왜? 이제 기업이 생존하려면 이런 기업 윤리를 실천하지 않고는 누가 투자도 안 하고 그런 회사 물건은 사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ESG 경영이라는 말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E가 environment, 환경이죠. 환경을 해치는 기업은 물건 안 사죠. 지금 애플이 그걸 선언했죠. 애플에 납품하는 회사들은 청정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청정에너지라는 게 뭐 신재생에너지죠.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즉 석탄이나 이런 탄소 배출을 하는 공장에서 만든 제품은 우리 안 사겠다. 테슬라도 그런 선언을 했죠.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이제 플라스틱 종이 컵, 그러니까 텀블러를 사용하는 사람이 여기서는 지금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종이컵에다 물을 따먹는 사람은 아직은 ESG 경영이 덜 된 사람이에요. 환경 보호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플라스틱 용기 이런 거를 종이를 벗겨가지고 뭐 분리수거함에 넣는다든가 이런 마인드가 돼 있으면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 보호를 하는 거죠. 전기도 퇴실할 때는 불을 다 끄고 나가고 괜히 아무도 없는 데에다 불을 켜놓는 거는 ESG 경영이 아니에요.
이해하겠죠? 그런 게 environment고, social,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벌어가지고 뭐 갤러리도 지어서 미술 전시회도 거기서 열게 하고 음악당도 이렇게 지어서 거기서 공연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그런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하고 이런 데다 좀 투자 좀 하라는 거죠. 도서관도 지어주고. 그 미국은 왜 그 카네기 그 사람이 죽으면서 전국에 도서관을 뭐 수백 개를 졌죠. 그 운영비까지 다 기부를 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사회적 기여인 거죠. 그리고 이제 가난하고 힘들고 장애인, 어려운 사람들, 외국인 이런 다문화 가정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베푸는 거,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기업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사회적 그 기여, 봉사 이런 거죠. 이런 거를 실천하고 있는가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버넌스라는 게 G죠. 거버넌스란 말은 그 지배구조다 이렇게 해석도 하는데 지배구조 그러면 뭔가 좀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누가 누구한테 이렇게 뭘 당하는 것 같고. 근데 거버넌스는 의사결정 과정이 얼마나 투명한가. 종업원들하고 어떤 뭐 의사결정을 할 때 누가 독단적으로 그냥 정해가지고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가지고 같이 결정하고 집단 의사 결정하고. 아까 여러분이 뭐 배달을 누가 할 거냐 뭐 이렇게 뽑기 했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ESG 경영의 그 G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의사 결정을 그렇게 집단 지성을 이용해서 여러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 똑같은 기회를 다 주어서 공정하게 기회를 주고 의사결정하는 과정 이런 게 기업에서도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면 좋은 거예요. 그죠? 그게 거버넌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다 공개해. 회사의 회계 자료 이런 거를 투명하게 다 공개하는 거 이런 게 거버넌스예요. 이런 것들을 기업을 창업하거나 회사에 다니거나 그 회사를 운영하고 경영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실천해야 될 것들인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전략, 경영 전략 하면은 이것도 한 과목이잖아요. 그죠? 경영 전략이랑 과목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 마이클 포터라고 하는 그 마케팅 학자가 하버드대 교수인데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해요. 그 경영 전략 이론으로서는 거기에 이제 그 전략이 세 가지 정도가 기본적으로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본원적 전략이라고 하는데 하나가 집중화 전략이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건드리지 않고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은 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런지 별걸 다 해요. 그죠? 옛날에 삼성이 자동차 회사 하다가 망했죠. 예. 근데 애플이 그런 거 안 합니다. 애플은 계속 애플 컴퓨터, 애플 핸드폰, 아이패드 이 관련 제품만 만들지 다른 데 손 안 댑니다. 애플 식당, 커피숍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LG는 무슨 커피숍도 하고 뭐 별걸 다 해요. 이게 좀 우리나라 기업이 좀 이 집중화 전략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LG 핸드폰 망했죠. 예. 그러니까 한 군데 집중하는 게 기업 성공의 요인이다. 그런 거가 이제 집중화 전략이에요. 한 군데만 집중한다. 테슬라가 커피숍 낼까요? 집중화 전략을 한다면 내면 안 되겠죠. 탐은 날 거예요. 그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커피숍 열면 될 것 같거든. 근데 안 합니다. 왜? 신경을 그쪽으로 써야 되니까 전기 자동차 만드는데 전념할 수가 없죠. 그러면 집중화가 무조건 좋은 건가요? 아니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자동차도 해보고 말씀하신 대로 LG가 컴퓨터도 하고 그런 거는 이미 이제 LG 뭐 외국계 기업인 애플이나 그런 데에서 이미
충성심들이 많은 그것들 가지고 있고 거기 그 사람들을 그 기업들 이제 핸드폰이나 그런 걸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다른 분야로 다를 넓혀가지고 기업의 크기를 키우면서 비즈니스를 해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전략이라고 얘기한 것이 그게 오로지 유일한 길이다라는 게 아니고 그런 전략을 써서 성공한 기업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이 답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원가 우위 전략 이게 이제 뭐 델 컴퓨터가 대표적이죠. 다른 컴퓨터에 비해서 가격을 무조건 낮춰서 자체 생산 라인을 갖고 있지 않고 조립만 해가지고 팔아서 컴퓨터를 싸게 공급한다. 이렇게 이제 원가 우위 전략을 택하면 그게 하나의 전략인 거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원가 우위 전략만 갖고 그 기업이 성공하는 건 아니죠. 애플은 거꾸로 원가 우위 전략보다는 고가 전략을 썼어요. 애플은 무조건 비싸요. 다른 전자제품에 비해서 엄청 비싸요. 근데 사람들이 그 비싼 거를 또 즐겨. 그 애플 제품을 갖고 다니면은 애플 로고를 보여주고 싶다고. 일종의 이제 특권 의식 같은 거죠. 나는 애플을 쓰는 사람이야. 이런 그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다른 전략인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전략이 있다 해서 그 전략만이 무조건 옳다라는 게 아니고 그런 전략을 써서 성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고 또 제품이나 시장이나 고객의 종류에 따라서 먹히는 전략이 다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차별화 전략. 뭔가 차별. 애플은 뭐 사실 이 세 가지 전략을 다 쓰긴 해요. 그렇죠? 차별화 전략이라는 게 IBM이 PC 시장에 들었잖아요. 원래 컴퓨터, 그러니까 PC는 애플이 처음 만들었어요. 1976년 애플 1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인들한테 그 PC를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기업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잠식하기 시작하니까 IBM이 그때서 81년에 PC 시장으로 뛰어듭니다. IBM이. 그리고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지금 우리 PC라고 하면 보통 IBM 계열의 컴퓨터를 PC라고 그래요. 그거와 대조되는 게 이제 매킨토시, 애플 컴퓨터 이게 두 가지로 분류하거든요. 지금 컴퓨터 시장은 두 개로 양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삼성, LG 이런 뭐 델, 휴렛 패커드 이런 데서 나오는 컴퓨터들은 다 IBM 계열이에요. PC를 만드는 거죠. 근데 애플은 끝까지 고집을 했어요. 그런 PC 시장을 넘보지 않고 전문가 집단, 그래픽 전문가, 음악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이 해상도도 높고 메모리 양도 많고 그다음에 처리 속도도 빠른 그런 그 고급 컴퓨터를 원한다는 거를 알고 그 시장만 공격을 한 거죠. 그게 이제 PC, 일반 PC하고 차별화해서 성공한 하나의 사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략들이 있다. 이게 이제 마이클 포터의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쟁을, 그러니까 전략하면은 벌써 개념 자체가 이게 전쟁에서 나온 거예요. 전략이란 말이 군사 용어입니다. 경영학 용어가 아니에요, 원래. 전략을 쓴다는 말은 그 제갈공명이 전략의 도사죠. 우리 그 동양 역사에서는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만한 전략가가 없어요. 그죠? 한신이라는 또 전략가가 있고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순신 장군도 전략가 중에 하나죠. 옛날 뭐 2차 대전 때 롬멜 장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략가, 전략가 이런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전쟁 용어입니다. 전략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말은 항상 적을 염두에 둔 거예요. 상대방이 있어야 전략이라는 게 필요하지 상대방이 없으면 전략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살면 돼요. 근데 이게 기업은 항상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그 경쟁자보다 내가 우위에 서야지만 내 물건을 팔고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이라는 단어가 경영학에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경쟁이라고 하는 게 어디 숨어 있냐. 가장 일반적인 거는 나하고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업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LG전자가 경쟁자인 거죠. 그게 기존 기업 간의 경쟁인 거예요. 현대자동차, 지금은 이제 기아하고 합쳤지만은 옛날에 기아가 따로 있을 때는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가 경쟁자였죠. 근데 그걸 하나로 흡수해버렸으니까 우리나라는 경쟁자가 없어요. 그죠? 현대자동차 경쟁자가 없어요. 외국 기업이 이제 경쟁자가 된 거죠. 그 기존 기업 간의 경쟁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 기업이 진입해 올. 그러니까 커피숍을 냈어, 내가 동네에다가. 그 장사를 잘해. 그랬더니 저쪽에서 또 가게를 내.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진입을 하는 기업. 이게 이제 경쟁자인 거죠. 그 다음에 대체제. 대체제 하면은 여러분 떠오르는 게 경제학에서 옛날 그런 거 배웠죠. 밀가루하고 쌀은 대체제예요. 쌀값이 너무 비싸면 밀가루 사 먹어. 근데 요새는 거꾸로죠. 밀가루가 비싸서 쌀이 남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어쨌든 두 가지가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거. 그걸 대체제라는데, 내가 농사를 져요. 그래서 쌀을 막 그 생산을 해가지고 시장에 팔라고 그랬더니 저쪽에서 보리를 많이 길러가지고 또 밀을 많이 길러서 갖다가 시장에 내놓고 팔아. 그럼 나하고는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쌀 농사 짓는 사람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거와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하고는 나하고 경쟁자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거의 유명한 사례가 그 일본이 한때 무슨 우리나라 그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안 팔겠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그 반도체 업체들이, 그러니까 삼성, 뭐 그 LG,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여기서 중소기업에다가 연구비를 막 주고, 야 그거 빨리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다 대체해 버렸어요. 지금은 굳이 일본에서 안 사와도 그 원료 공급에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아주 유일한 수출 효자 상품이죠, 우리나라가. 그게 대체제가 그게 경쟁을 물리친 거예요. 일본에만 의존하고 있던 것을 오히려 거꾸로 우리나라에서 자체 생산할 수 있게끔 이 대체제 위협을 없애버릴 거죠. 그 다음에 구매자 교섭력, 공급자 교섭력. 요건 뭐냐면, 구매자라고 하는 거는 고객이에요. 내 물건을 사가는 사람. 그 사람들도 나한테는 어찌 보면 경쟁자가 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수산물을 파는 사람들이 납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납품하면은 그 물건을 사가는 사람들이 고객이죠. 근데 이마트나 아니면 뭐 홈플러스나 이렇게 대형 마트를 갖고 있으면은 걔들이 가격을 결정하지 내가 못 결정해요. 그잖아. 미역 그 1kg에 이거 10,000원에 납품해. 그럼 할 수 없이 납품해 해야 돼요. 근데 나는 생산 단가가 9,500원이야. 근데 500원밖에 안 남아. 내 생각 같아서는 한 12,000원 받고 싶어요. 가격을. 그래야 뭐 나도 먹고 사는 게 장사가 되지. 그죠? 근데 이마트에서 야 그거 10,000원 아니면 안 받아. 왜? 중국에서 사오면 되거든. 이마트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그 이마트라고 하는 고객 업체가 나한테는 일종의 경쟁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의 요소라는 게 내 물건을 사가는 사람도 심지어는 경쟁자가 될 수 있다. 그 뭐 자동차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품 그런 거 만들 때 내가 뭐 미쉐린 타이어, 뭐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타이어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미쉐린 타이어, 뭐 이게 아주 세계적으로 품질이 우수하다. 그러면은 현대자동차 니네들 납품 안 해. 그러면 내가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딴 데 팔 데가 없고 현대에다 팔지 않으면 내가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 그러면은 고객이 교섭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 가격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갖고 있으면 그거는 그 기업이 나한테는 경쟁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급자 교섭력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납품을 하는 업체들이 야, 니네 납품 안 해도 괜찮아. 우리 딴 데다 팔 거야. 그 로레알인가요? 아주 옛날에 화장품 그 유명한 그 사례가 있어요. 얘들이 월마트에 납품을 안 했었어요. 초창기에. 월마트가 싸구려 물건을 판다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자기네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월마트에는 납품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공급자 교섭력이 그러면 로레알에 있는 거죠. 그죠? 그때는. 그래서 월마트 입장에서는 그걸 갖다 놔야 좀 손님을 더 끌 수 있는데 납품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야, 그러면 가격을 더 줄게. 제발 납품해. 초창기는 안 했어요. 그래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로레알 못지않은 뭐 우리나라에 뭐예요? 설화수 뭐 이런 그 새로운 화장품 브랜드들이 막 뜨면서 그런 게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로레알이 아야 우리 것도 좀 팔아줘 이런 식으로 그 교섭력이 바뀐 경우가 얘가 저기 그 경영학 사례에서 되게 유명한데 그걸 이제 공급자 교섭력이라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매자든 공급자든 가격을 누가 결정하느냐. 그러면 가격 결정하는 쪽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요, 항상 종속 변수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말도 좀 생소하죠. 여러분이 가장 쉽게 이해하는 그 함수가 y는 ax 플러스 b, 그죠? 많이 들어봤죠? 그 그래프 그릴 때 x축이 가로축이고 세로축이 y잖아. 그러면 이게 기울기가 a고, 그래서 a만큼 x가 변하면 a만큼 이렇게 기울기가 생기죠. 그리고 플러스 b는 절대값. 이미 이제 100부터 시작한다든지 y축의 그 절편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y는 ax 플러스 b라는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y라고 하는 거는 x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죠? x를 독립변수라고 하고 y를 종속변수라고 그래요. 아주 통계학에서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나중에 프로그래밍 고급 프로그래머 되려면 통계를 잘해야 됩니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은 통계 지식이 없으면은 맨날 그냥 날코딩만 하다가 끝나요. 통계 공부 좀 나중에 하세요 꼭. 거기에 이제 기본적인 식이 y는 ax 플러스 b예요. 거기서 이제 x가 독립변수, y가 종속변수. 독립변수가 여러 개면은 다별량 함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x가 하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y를 주식 가격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y 주식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삼성전자의 주식 가격, 현대자동차의 주식 가격, 무슨 LG 무슨 화학의 주식 가격 이런 것들을 쭉 웨이트를 매겨가지고 합산해서 나온 게 주가 지수거든요. 우리나라 100대 무슨 그 상장 기업의 주식 가격을 합산해서 만든 게 주가 지수예요. 그래서 그거는 X, 그 각각 주식의 값은 독립변수고 이것들을 합산해서 Y라는 종속변수 값을 정한다 이런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하냐면 어떤 일을 여러분이 할 때 사업 계획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죠. Y가 성과인 겁니다. X는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내가 자금도 투여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기술도 도입하고 컴퓨터도 도입하고 정보 시스템도 구축하고 이런 게 다 X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 Y라고 하는 산출, 그게 매출액, 시장 점유율, 수익률 이런 게 종속 변수인 거예요. 즉 기업의 성과를 형성하는 그 원인들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X들은 실제 우리가 일하는 모습들이고 그거의 성과는 Y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과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성과라는 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이 세 가지예요. 이것도 자, 세 번째 프레임워크 들어갑니다.
기억하세요. 무슨 일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요 세 가지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똑똑하다, 일 잘한다 소리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회사에서 내가 무슨 프로젝트 하나 맡았어, 일을 맡았어. 그럴 때 이 세 가지 생각하고 항상 일을 하세요. 첫 번째가 원가입니다. 원가는 절감할수록 좋은 거죠.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좋은 겁니다. 예산 내에서. 예산을 초과하면 안 돼요. 돈을 절약해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일을 하면 일 잘했다고 소리 들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돈만 아껴갖고는 안 돼. 두 번째, 시간을 맞춰야 돼. 모든 일에는 정해진 데드라인이 있어요. 그죠? 데드라인이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마감일이 있어. 그 기간 내에 끝나야지. 그걸 넘기면은 벌금을 내야 돼. 거꾸로. 내가 받았던 돈 다 토해내야 돼. 그래서 시간을 꼭 지켜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품질. 고객 만족을 시켜야 돼. 그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좋아야지. 시간도 맞추고 예산도 절감해서 일찍 끝냈지만 이게 결과물을 냈는데 상대방이 야 이걸 일이라고 했냐 그러고 그냥 팽개치면 그걸로 끝장이야. 그죠? 우리가 정보 시스템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예산을 항상 줍니다. 뭐 기정원, 창진원 이런 데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받아서 하면 뭐 20억, 30억 이렇게 예산을 딱 정해줘요. 그 안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1년, 6개월 딱 정해집니다. 기간, 시간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품질 보증을 해줘야 돼. 그 시스템을 쓰는 사람들이 시스템 잘 만들었어. 그리고 만족을 해야지. 그게 품질에서 이걸 뭘 시스템이라고 만들었냐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과 측정 요소는 이 세 가지다. 뭐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BSC라는 게 이게 좀 어렵는데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의 약자예요.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 거기다가 메모를 해두세요.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 밸런스가 균형을 맞춘다 그런 거고 스코어가 점수. 균형 점수 카드. 표. 균형 점수 표라고 그래요. 이것도 하려면 한참 걸리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왜 이 BSC 모델이라는 게 나왔냐면은 이게 네 번째 프레임워크가 되네요. 이거 되게 많이 쓰이는 거라서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겁니다. 기업이 성과를 측정할 때 항상 재무적인 그 성과만 주로 측정을 했어요. 즉 매출액이 얼마냐, 이익이 얼마나 많냐 이런 거 가지고 성과 측정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90년대 이전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그래요. 그죠? 그 회사가 얼마나 이익이 났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주식을 사고 팔고 이런단 말이야. 그거는 사실 근시안적인 거라 그런 얘기를 이 로버트 카플란이라는 교수가 한 겁니다. 그거는 지금 나타난 성과지 그것만 갖고 그 기업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수익이 나려면 그 이전에 뭐가 만족돼야 되냐면 고객이 만족을 해야 된다. 고객을 만족시킨다고 당장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내년쯤에는 돈으로 돌아올 거다. 실제 실증 자료다 그걸 검증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고객을 만족시킨다? 그럼 고객을 만족시키려면 회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내부의 경영 프로세스가 잘 돼 있어야 된다. 의사결정 절차라든가 생산성도 좋아야 되고 사람들이 일을 효율적으로 잘하는 그런 내부 시스템이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고객이 만족을 하는 거고 그래야 재무적인 성과로 이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재무 성과를 영년도 성과 지표라고 하고요. 고객 만족을 1년차 성과 지표라고 하고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2년차 그 성과 지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효율성이 좋고 일을 사람들이 아주 능률적으로 잘하고 빠릿빠릿하게 생산성도 높은 회사가 수익을 내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당장은 아니라는 거야.
2년 후에는 그게 재무적인 성과로 이어진다. 그런 거를 이제 통계로다가 검증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조직 구성원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생산성이 높게 일을 하려면 그러면 밑에 깔리는 게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성장, 즉 혁신 전략이라든가 뭐 교육을 시킨다든가 직원들을 계속 뭐 연수를 보낸다든지 사내 교육을 한다든지 계속 뭔가 성장 혁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회사가 효율적으로 일하고 생산성 있게 일을 하느냐가 결정되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또 생산성 있게 일을 하는 기업은 고객을 만족시킬 거고 그게 재무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성장 교육 지표는 3년차 성과 지표.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골고루 밸런스드, 골고루 노력을 기울이는가 아닌가 기업을 평가를 해야지 단순히 현재 이익이 낮다고 그래서 그 회사 주식을 사면 안 된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이런 노력을 다 골고루 기울인다고 하면은 이 기업은 미래가 있는 기업이고 성장을 할 것이고 결국은 나중에 주가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BSC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기획하거나 아니면 회사에 가서 일을 할 때도 그 회사를 여러분도 평가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거 근무할 만한 회사인가?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요새는 면접할 때 그 면접관이 질문만 하지 않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꼭 질문을 해요. 그 면접관이. 그때 이런 걸 지표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해외 연수 좀 보내주십니까? 이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내 교육이 뭐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런 걸 예산 지원합니까? 그러면 그 심사자가 그럴 수도 있겠죠. 당돌하네. 근데 당돌한 사람이 뽑혀요. 제가 여러 그 기업에 아니면 기관에 그 면접관으로 다 이렇게 활동을 해봤는데 그걸 다 보도록 돼 있어요. 오히려 그런 당돌한 질문하는 사람들이 더 눈에 띄어요. 왜냐면 다 준비해가지고 비슷비슷한 답을 하거든. 근데 그 중에서 질문을 이렇게 확실하게 하는 사람은 이건 우리 회사에 근무할 그 의지가 확실하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거 물어볼 리가 없잖아. 그런 사람은 뽑아놓으면 오래 가거든. 근데 그런 질문도 안 하는 사람은 한 1년 있다 나가. 그 회사에서는 상당한 낭비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것들을 알면,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프레임워크예요. BSC도. 그리고 이제 조직, 회사 조직, 이것도 이제 조직론으로 한 학기 강의 분량인데, 계층 조직이 가장 흔해요. 그죠? 막스 웨버가 얘기한 그 계층 구조, 관료제. 맨 꼭대기 사장이 있고, 뭐, 부사장, 전무, 상무, 이렇게 밑으로 쭉 계층 구조로 되어 있는 거. 군대가 전형적인 계층 조직이죠. 그런 게 있고, 수평 조직. 이거는 팀제가 이게 수평 조직의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은 여기서 뭐 계층이 없잖아. 여러분끼리는. 그러면 여러분끼리 새로 지식 네트워크를 만든다. 그러면은 그건 수평 조직이야. 다 똑같은 입장이야. 누가 뭐 더 낮고 낮고가 없어요. 그냥 서로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집단 지성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그런 조직. 계조직, 동창회 조직 이런 데가 다 수평 조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스 조직은 이 수평 조직과 계층 조직 이걸 갖다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복잡해요. 내가 한 기업에 이 매트릭스 조직을 한번 도입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 안 됐는데 우리나라의 이 매트릭스 조직을 성공적으로 한 회사가 거의 없어요. 이게 관리가 복잡해가지고. 지금은 별로 이렇게 권장하지 않는, 근데 되게 아이디어해요. 매트릭스 조직. 나중에 설명할 일이 있으면 할게요. 이 팀 조직이 중요해요. 팀 조직. 팀 조직들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 내가 그 팀 조직을 우리 학교, 제가 있던 학교에 그 제안을 해가지고 팀 조직을 만들었는데 직원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냥 팀 조직도 아니고 이름만 팀만. 그러니까 뭐 학사관리팀, 무슨 뭐 학생 취업팀 뭐 이렇게 팀은 많은데 팀 조직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좀 그 팀 조직이 뭔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팀 조직은 전형적인 수평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팀원들은 그 팀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한번 어떤 회사나 통신회사나 보험회사 이런 데 전화를 걸어가지고 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한참을 듣고 나더니 제가 그 담당이 아닌데요. 그러면 그 팀 아닙니다. 누구한테 바꿔준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 지금 뭐 외근 나가서 뭐 답을 못 해준다, 일을 안 해준다, 그러면 그건 팀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는 학교에서 뭐 직장에서 그런 어떤 부서에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뭐예요? 학사관리팀 여기다가 뭘 질문을 했어요. 근데 한참 듣더니 이거 제가 담당이 아닌데요. 그럼 그 팀 아니에요. 팀은 그 팀원들이 그 팀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팀 조직의 필수 요건이 뭐냐면 네트워크예요. 공유를 해야 돼요.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다 팀원들이 공유를 하는 시스템을 갖춰줘야만 팀제는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프로젝트 팀을 만든다 그러면 프로젝트 팀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 팀원들은 항상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야 돼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무슨 그 깃허브나 아니면은 그 카페 이런 것들을 개설을 해가지고 자기가 한 일을 거기다 계속 올려놓은 거예요. 팀원들은. 그럼 다른 팀원이 그걸 보고 가서 들어가서 수정도 할 수 있고 구글 다 그런 거 이렇게 공유하면 하잖아요. 그렇게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조직을 갖다가 팀 조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된 팀을 태스크 포스 팀, TFT라고 하죠. TFT는 임시 조직이에요. 이거는 그 목적을 달성하면 해체됩니다. 그리고 원상복귀해서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게 TFT예요. 그리고 이제 학습 조직. 이거는 요즘에 기업들이 이제 그 직원들한테 학습 동아리 이런 거 구성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학습 조직이 아니고 학습 조직이 뭐냐면 조직이 학습을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머신러닝, 무슨 딥러닝 이런 거 왜 인공지능에서 배우죠? 그게 주체가 누구냐? 머신러닝은 기계가 학습을 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보통 학습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프로그램이 지가 학습을 하는 거야. 실행을 해가지고 에러가 생기면 그걸 지가 스스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요. 학습 기능이 있어요. 점점 좋아져. 이 머신러닝 기계는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조직이 학습을 한다는 뜻이에요. 회사가 점점 똑똑해진다는 뜻이야. 그 안에 직원들이 똑똑하다가 아니라 회사가 똑똑하다. 그 얘기는 그 어떤 직원이 노하우를 많이 쌌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갖고 퇴사를 했어. 회사를 나가버렸어. 그럼 그 지식이 다 사라지면 그건 학습 조직이 아니야. 그 사람은 나가도 회사에는 그 일하는 프로세스가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다큐멘테이션, 문서화를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4명이 팀을 짰어요. 근데 한 사람이 갑자기 코로나 걸렸어. 그래서 못 나와. 그 프로젝트가 진행이 안 돼? 그럼 학습 조직이 아니야. 그 사람이 없어도 그 노하우가 다 그 깃허브나 아니면은 구글 닥에 남아 있어서 그 일은 계속 진행이 돼야 돼. 그러면 학습 조직인 거예요. 이해하겠죠? 학습 조직의 정확한 의미를.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 인사관리한다, 인사관리를 잘한다 할 때는 채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느냐, 승진 체계가 얼마나 잘 돼 있나, 인사평가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객관적으로 돼 있나, 공정하게. 그 다음에 경력개발 그 사람의 이제 사람을 뽑으면은요, 단물만 빨아먹고 내쫓는 기업은 절대 들어가면 여러분 안 돼요. 응? 이 경력개발 프로그램이 있는 조직인가 아닌가를 꼭 보고 여러분이 직장을 선택하세요. 그 회사 내에 사내 교육 프로그램이 있나, 해외 연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나,
생산성 본부, 뭐 품질 경영 학회 이런 데다가 사람을 계속 파견해서 교육을 시키는 조직인가? 아니면은 기술자 뽑아다가 그 기술을 써먹고 나면은 내쫓는 회사인가? 이거 잘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경력 개발 그 프로그램이 회사 안에 있으면 이 회사는 인적 자원 관리 참 잘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을 계속 시키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할 때 중요한 게 이제 마케팅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홍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링 캔버스 쓸 때 거기에 그 채널이라는 게 있거든요. 마케팅 채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물건을 팔고 고객들한테 다가갈 것인가. 그걸 이제 채널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론들이 이제 마케팅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보통 마케팅에서는 4P 분석, 뭐 3C 분석 이런 얘기를 합니다. 3C 분석 하면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커스터머, 컴페티터, 그 다음에 컴퍼니.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의 경쟁력, 그 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게 뭔가, 고객의 요구가 뭔가, 그 다음에 경쟁사는 우리에 비해서 어떤 점이 우수하고 어떤 점이 우리가 우위에 서 있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게 3C 분석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뭐 마케팅에서 다 배우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마케팅을 할 때 그 전략을 세울 때 고려해야 되는 게 네 가지. 이것도 프레임워크입니다. 이게 다섯 번째인가요? 프레임워크? 4P 마케팅의 4P라고 하는 거를 머리에 이렇게 떠올리면 마케팅에 관한 그 전략을 세울 때 이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식이잖아. 그냥 막연하게 마케팅 어떻게 할래? 그러면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4P를 갖고 얘기하면 그냥 완벽한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면접 볼 때도 야 우리 실제 그 우리 제자가 은행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런 질문을 하더래요. 야 요새 은행들이 막 경쟁이 심해가지고 뭐 카카오뱅크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니까 그 하나은행 들어간 친구인데 우리 하나은행은 어떻게 마케팅 전략을 짜야지? 이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그 얘가 대답을 잘했어. 4P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P가 제품. 제품이라는 게 은행에서는 금융 상품이잖아. 그래서 적금, 예금, 뭐 이런 것들이 상품이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고객들에게 쓸만한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이게 P야. 프로덕트. 그 다음에 유통 경로는 그거를 어떻게 고객에게 전달할 것인가. 뭐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고 인터넷 뱅킹 아니면 창구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키오스크 그 왜 ATM 머신 이런 데서도 그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유통 경로예요. 그런 것들을 가장 그 현대 사람들의 어떤 생활 습관에 맞게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 이게 이자율이야 은행에서는 프라이싱 얼마나 가격을 정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촉진 프로모션 상품을 이제 고객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어떤 이벤트나 뭐 마일리지를 준다든지 어떤 행사를 해서 고객들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프로모션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합격.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어서 경영 핵심 개념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마케팅의 핵심 그 개념들이 나왔는데 이 그림에 사실 마케팅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전략이 다 있어요. 맨 앞에 그 뭐 시장 조사라고 하는 곳에 3C 분석이 있죠. 3C라고 하는 게 이제 커스터머 고객, 그다음에 자사 컴퍼니, 컴페티터 경쟁자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살펴봐야 된다. 어느 하나만 봐가지고는 곤란하다는 얘기고 그 환경 분석으로는 이제 패스트 분석하고 이제 스왑 분석이 있고요.
요즘에 이제 수학 분석은 거의 필수 그 아이템이 됐습니다. 그 사업 계획서 쓸 때는 수학 분석은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인식이 돼서 그 심사하는 사람들도 기대합니다. 수학 분석 만약에 빠졌으면 왜 안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필수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장 조사가 끝나면 STP 전략 해가지고 이제 시장 세분화 전략, 세그멘테이션, 시장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여성, 남성 이렇게 성별로 구분도 하고 연령대별로도 구분하고 그래서 뭐 실버 시장이다 뭐 이러면은 거기에 맞는 제품을 뭐 우리가 개발하겠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뭐 이런 그 시장을 세분화해야지 모든 시장을 다 상대하겠다. 그 장사 안 하겠다는 얘기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으로 나눠서 시장을 세분화해가지고 마케팅 전략을 짜게 지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시장을 어디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타겟팅이라 그러죠. 그래서 T가 타겟이라는 말이고, 우리가 지향하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애플 컴퓨터 경우에는 전문가 집단, 예술, 문화인 이런 전문가를 타겟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제품을 만든다. 이런 게 목표가 뚜렷하거든요. 그게 이제 타겟, 목표 시장을 정하는 것이고, 포지셔닝은 위치예요. 그 시장에서의 자기 회사의 위상이 어느 정도냐, 아예 하이엔드냐, 로엔드냐, 아예 싸구려로 가겠다 그러면 그냥 로엔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월마트 이런 데는 로엔드 시장이죠. 그 서민들을 대상으로다가 하는 거고, 백화점은 하이엔드, 고급, 뭐 고소득자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사업하는 거고, 그렇게 이제 포지셔닝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하겠다 이거는 전략이 아닌 거죠. 그래서 특정 뭐 연령대나 뭐 성별도 우리는 여성을 중심으로 한다. 화장품 회사들은 대부분 여성 중심이었죠. 근데 요즘에 남성 화장품도 많이 매출이 오르다 보니까는 지금은 남성 화장품 위주로다가 그 마케팅을 하는 그런 화장품 회사들도 생기고 있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마케팅 믹스라고 해서 아까 네 가지 제품과 가격과 그 장소 그리고 그 프로모션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잘 조합을 해서 믹스라는 게 섞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잘 조합을 해서 최종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느냐 이렇게 그 개념들이 여기 다 나와 있어서 요 정도만 고려해가지고 사업계획서 쓸 때 반영을 하면은 뭐 지적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계 개념이 또 중요하죠. 회계와 재무, 이 두 가지가 약간 달라요. 둘 다 돈을 다룬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거지만, 회계는, 주로 들어있는 돈을 어떻게 쓸 거냐. 그 쓴 거에 대한 보고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안에서, 분석을, 뭐 기업의 뭐 안정성이나 뭐 성장성이나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미 주어진 돈을 갖고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다루는 게 회계고, 거기에는 재무회계, 원가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국제회계 이렇게 5가지 회계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학과는 이 5가지를 4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회계학과에서. 이제 재무회계가 가장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주식을 산다 그러면 그 기업에 들어가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대차대조표, 그 회사의 자산 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 요새는 이제 대차대조표라는 말을 안 쓰고 재무상태표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영어로는 밸런스 쉿 해가지고 그 대차가 금액이 일치해야 된다. 이거 용어는 하나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걸 대차대조표라고 부르다가 이게 일본식 이름이다 해가지고 요새는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를 여러분이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공인회계사를 모실 겁니다. 실제 뭐 한 30년 경력의 공인회계사를 강사로 모셔서 여러분들한테 이 재무제표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그 기업의 수익성이라든가 성장성, 뭐 부가가치를 얼마나 생산하는가, 생산성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방법을
이론적으로 얘기해주고 그걸 실제 기업을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 그걸 분석을 하는 그런 강의를 여러분한테 제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표, 그 회사의 돈이 어떻게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가, 그리고 자본 변동표, 뭐 잉여금이 얼마나 남아서 또 자본을 얼마를 더 투자했는가, 뭐 이런 것들을 그 재무제표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 이건 의무사항이에요. 재무회계는 회계 감사를 할 때 보는 게 재무회계 이 장표들을 봅니다. 외부에서 와가지고 확인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 원가회계하고 관리회계는 회사 내부에서 어느 부서가 일을 잘했나, 어느 부서가 원가를 많이 절감했나, 어디가 수익성을 많이 냈나, 이런 것만 내부 관리 목적으로 보는 게 이 원가회계 관리회계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회계 관리를 하는 것이고, 뭐 세무회계는 쉽죠. 이거는 뭐 그 부가세 신고, 그 다음에 연말 되면은 연말정산 하면서 그 회계 신고하는 거, 이거를 세무회계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글로벌 기업들도 많고 외국계 기업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다 보니까는 IFRS라고 하는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IFRS에 맞게 그 장표를 작성해서 외국인 투자들한테도 보여줘야 되고, 외국계 뭐 은행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빌리고 싶다. 그러면 이 IFRS 기준에 맞게 우리 회사의 재무 상태를 보고해서 그 신용을 인정받아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요새는 그 국내 공인회계사뿐만 아니라 미국 공인회계사 그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국내 기업에 이렇게 근무하면서 이 업무를 해요. 국제 회계 업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여러분이 영어 잘하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괜찮은 영역입니다. 우리 대학 다닐 때는 공인회계사 시험이 일종의 고시였어요. 경영대 학생들이 그 보는 고시 시험이었어요. 근데 요새는 하도 많이 이제 따다 보니까 좀 가치가 많이 떨어졌죠. 옛날에는 그 CPA 땄다 그러면은 그냥 막 축하해주고 뭐 이렇게 그 동네에다가 이렇게 플래카드도 걸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거 걸어놓으면 촌스럽다고 그래요. 저거 뭐 다 따는 건데. 예. 아무튼 이 국제회계라고 하는 게 하나의 회계 업무의 일부 영역으로 지금 이제 새로 그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라고 하는 거는 돈을 어떻게 조달하고 어떻게 투자하고 그 다음에 회사 내부에서 수익성을 얼마나 올리는가 이런 거를 따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적금 들고 뭐 내가 뭐 집을 살려면은 돈을 빌려야 되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재무예요. 그래서 사실은 왜 재테크란 말 많이 쓰죠. 재테크. 그래서 이 회계는 사실 이게 회계 부서에서 일을 하거나 공인회계사 이런 감사 업무를 하는 사람 아니면은 몰라도 사실은 큰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 재무제표를 이렇게 볼 줄만 알면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 재무 쪽은 이 재무 관리라고 그러죠. 보통 재무 관리, 이 투자, 금융 이쪽이거든요. 이 재무 쪽은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습니다. 미국은 고등학교에서 이걸 그 고3 때 가르쳐요. 홈 이코노믹스라 해가지고 어떻게 재산 관리를 하나, 자산 관리를 하나, 재테크를 하나 이런 거를 알려주거든요. 근데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실 필수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대학을 졸업하고 똑같이 회사에 들어가서 근무를 해도 어떤 사람은 한 20, 30년 후에 재테크를 잘해가지고 뭐 재산도 어느 정도 다 장만하고 가족들도 부양하고 뭐 애들 교육시키는 별 문제 없이 잘 사는데 똑같이 경력을 밟았는데 어떤 사람은 일단 망해가지고 말년에 뭐예요 이렇게 노숙자처럼 사는 그리고 또 그게 문제가 되면은 뭐 이혼도 하고 뭐 이런 사례들이 생기는 게 재무 관리를 못해서 그래요. 재무 관리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전문가를 모셔서 여러분한테 하루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4시간이든 하여튼 8시간이든 강의를 할 거니까
그때 좀 잘 들어둬서 이건 사실 알면 평생 써먹을 수 있어요. 아,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 4년 동안 금리기관에 다니면서 재무관리 전문가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게 평생 살아가는데 도움이 돼요. 그 기업에서는 이제 현금 흐름, 유동성 관리. 이게 유동성 관리 못하면 회사가 이익이 나는데도 흑자부도라는 말 들어봤죠. 들어올 돈은 많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건설회사들이 흑자부도가 잘 나요. 분양을 해가지고 다 앞으로 들어올 돈이 엄청나게 바드러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수익도 많이 내고 있는데 당장 은행에 날짜 돌아온 거를 갚지 못해가지고 부도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흑자부도라고 그러는데 이게 유동성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잘못 관리하면 땅을 잔뜩 사놓는다. 부동산. 그러니까 자기 재산의 얼마는 부동산에 두고 어디는 주식이나 이런 데 투자하고 어디는 현금으로 갖고 있고 이게 균형을 좀 이뤄야 되거든요. 이런 걸 재무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못하면은 어디다 몰빵을 한다리죠. 왜? 전부 다 땅을 사놓는다. 급하게 돈을 써야 되는데 땅이 팔리나요? 집도 안 팔리고. 그러면은 가족이 급한 일을 당해도 그걸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요량을 잘 알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잘 분배해서 투자하고 어디에다가 이렇게 저장해두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재무관리거든요. 이거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필수적인 어떤 상식과 같은 거예요. 여기 보면 뭐 부동산, 채권, 주식, 그리고 주식만 뭐 이렇게 막 유튜브나 이런 데서 특히 이제 비트코인 이런 거 투자하면은 무슨 대박 날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는 거기다 넣었다가 자기 쓸 돈도 없고 월급 받으면 거기다 다 쏟아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요새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재무관리 상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일을 안 당하려면 좀 기본적으로는 이런 재무관리 지식을 좀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돈을, 그러니까 기업 사업 자금을 마련하느냐. 이걸 이제 조달이라고 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주식을 판매하는 거죠. 근데 주식 판매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미 신용도가 있고 수익이 나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IPO라고 그러잖아요. 주식 공매를 하면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 가지고 하루 사이에 막 몇 조 원씩 돈을 이렇게 조달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신문에서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그 IPO를 해도 주식을 누가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기업에선 자금이 필요한데 조달 못해서 사업을 못하는 회사들도 요새 많습니다. 요즘에. 그리고 이제 급할 때는 어떻게 해요? 뭐 사채를 빌리든지 뭐 채권을 발행하든지. 채권을 발행한다는 게 이제 어음 발행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자금 조달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기술자나 뭐 쓸모 있는 사람한테 당장 줄 월급은 없어. 근데 그 사람이 꼭 필요해. 그러면 옵션을 준다고 그러죠. 옵션, 스탁 옵션을 줘요. 그래서 이 회사가 잘 되면 너한테 어느 정도의 미래에 재정적 이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그런 벤처 기업들은 자본금이 없으니까 이 스탁 옵션을 잘 활용하면은 아주 훌륭한 자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이게 하나의 자금 조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사업을 하더라도 자금 조달에 이런 데서 문제를 안 겪겠죠. 그게 이제 재무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또 기업에서 중요한 게 이제 생산이거든요. 물론 이거는 제조회사에 관련된 건데 생산 계획을 세우고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사실 한 학기 교육 분량이에요. 이게 과목이고 재고 관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생산 계획이라는 과목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경영 이론 중에서는 어찌 보면 대기업들, 글로벌 대기업들 이게 이제 토요타에서 나온 건데 토요타 그 생산 시스템이 지금 미국 GM사, 포드,
그리고 그 폭스바겐 뭐 이런 유럽의 벤츠니 이런 BMW 대형 그 자동차 회사들이 다 채택한 방식이 이게 린 생산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도 이 린 생산 시스템으로 다 지금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을 이해하려면 그거의 핵심 개념들이 밸류 스트림 매핑이라는 게 있어요. 가치 흐름도. 기업에서 가치가 어떻게 흘러다니는가를 지도로 그리는 도구인데, 요 책을 내가 여기 요 책이 내가 번역한 거예요. 미국 MIT 그 교수가 쓴 책을 번역을 해서 국내에 이게 꽤 많이 팔렸고요. 지금도 개인적으로 린 생산 시스템을 이 자동차 부품 회사나 자동차 조립 회사 이런 데서 영업 그 생산 부장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필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책을 사가요.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이게 이제 가치 흐름 지도를 그리는 방법을 매뉴얼로 책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린 생산 시스템에서 핵심 개념이 이제 3정 OS라고 해서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3정이라는 게 정위치. 여러분들이 왜 책상 이렇게 정돈하고 하잖아요. 제자리에다 이렇게 놓는 거. 그것도 이게 린 생산 시스템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그걸 잘해요. 일본 공장에 가보면 정말 쫙 이렇게 정돈이 잘 돼 있고 회사가 깔끔해요. 그 생산 라인 이런 데 들어가 봐도 그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막 난잡하게 있지 않고 제자리에 탁탁탁 이렇게 있고 그거는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정위치, 그 다음에 정품, 정량 이 세 가지가 이제 앞에 정자를 따서 3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OS라고 하는 거는 일본 말로 정리를 세일이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그래서 정리하고 정돈하고 세이돈, 그 다음에 세이게츠, 청소, 뭐 청결, 수츠케, 뭐 이렇게 습관, 뭐 이런 그 전부 다 S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OS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서 그 정리정돈 우리 한다고 그러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정리정돈 이게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른지 알아요? 정리한다, 정돈한다. 구분 안 하고 쓰죠. 그냥 우리가 쓸 때 정리정돈해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서 쓰는데 정리는 왜 불필요한 걸 없애는 걸 정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도 정리할 수 있어요. 그죠? 회사에 별로 쓸모없는 사람은 정리해요. 그리고 우리 방에, 내 방에 불필요한 물건들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거 있잖아. 그런 거를 다 치워서 꼭 필요한 것만 남겨놓는 걸 정리한다고 그래요. 근데 정돈은 제자리에 놓는 걸 정돈한다고 해요. 책상에도 왜 스탠드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책이 놓여야 될 자리, 뭐 잉크가 있어야 될 자리, 뭐 이게 다 정해져 있잖아. 그 위치에 있어야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죠. 있어야 할 곳에 물건이 있어야 가서 필요할 때 그 공구도 갖다 쓸 수 있고 재료도 갖다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 그 물건이 있게 만드는 거. 이걸 이제 정돈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그 생산 관리하는 사람들한테는 생산 효율에, 생산성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관리를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간반 시스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저런 간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론 한자는 똑같아요. 간판이란 뜻인데, 일본말로 그걸 간반이라고 읽어요. 근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비저빌리티. 가시적으로 현재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느 상태인가를 알려주는 거를 간판이라고 그래요. 이걸 지금 아마 여러분이 공장 견학을 하면 현대자동차 뭐 이런 기아자동차 이런데 공장 견학하면 그걸 유심히 한번 보세요. 현재 그 각 부서마다 생산량이 얼마고 불량률이 얼마고 이게 다 이게 전광판에 전부 표시가 됩니다. 그게 그 회사 내 사람은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이게 보이는 경영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이 시스템이 도입된 게 불과 20년도 안 됐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각자 자기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에서는 어때요? 회사 업무가 프로젝트가 얼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어디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게 전부 그 공유 데이터베이스에 다 서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한다고 그랬죠. 아까 팀즈에서 그런 그 개념이 여기 들어 있는 거예요. 그 생산 현장에도. 근데 이런 개념은 사실은 꼭 제조회사가 아니라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고 기업을 운영할 때도 기업의 상태,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 구성원들이 다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 이게 업무 효율을 되게 높인다 이런 것들이 이런 산업 현장에서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빨리빨리 도입하는 게 회사 운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회의 중과, 뭐 지도과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뭐 그 제조업에 한정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품질 관리, 생산 정보화. 여러분이 이제 생산 정보화 할 때 듣는 이야기가 이제 ERP라는 거죠. ERP. 예. IT 하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 ERP. 이게 뭐냐면은 초창기에는 MRP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자재가 얼마나 필요하나. 그러니까 자동차를 100대 생산하려면 브레이크가 몇 개 있어야 되고 엔진이 몇 개 있어야 하고 뭐 트랜스미션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가. 이거를 수량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부품 조달을 제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거를 전산으로 처리하는 걸 MRP라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그 생산 현장에서만 그게 그 부품이 조달된다고 생산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설계하고 마케팅하고 부품을 사오는 구매과 이런 기업 전체가 그런 정보를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자재 소요 명세, 그다음에 이게 얼마나 팔릴 것인가 이런 판매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한 시스템 내에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를 ERP라고 부른 겁니다.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그래서 지금은 웬만한 제조회사들은 ERP를 다 도입했고 심지어 대학들도 ERP를 도입을 한 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세대학교가 처음으로 ERP를 도입했고요. 지금은 뭐 웬만한 대학들은 거의 다 ERP가 다 도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업무 전체가 한 시스템 내에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제공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R&D. 그래서 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좀 너무 기술적인 내용이라 이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연구 개발, 그러니까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연구 개발이란 얘기죠. 연구 개발 능력이 없으면은 그 기업은 미래가 없다. 그래서 그 연구소를 아예 연구 기능을 뚝 띄어서 연구소를 차린 회사들이 여기 대덕 연구단지에 많은 거죠. 그죠? KT 연구소, 무슨 LG 화학 연구소 이런 것들이 원래는 그 회사의 R&D 부서였는데 그게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는 뚝 띄어서 별도의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게 대덕 연구단지에 많이 몰려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하는 게 뭐냐면 기술 투자를 어느 부분에 얼마나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그 연구비를 얼마나 투입하느냐, 뭐 이런 그걸 결정하는 그 연구소에서 기능인데 이것도 뭐 R&D 프로세스라는 게 있고 이런 관리 기법의 동시공학이라는 것도 있고 이게 이제 가장 최신에 나온 뭐 집합 기반 동시공학 이게 이제 토요타 자동차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그래요. 토요타 생산 시스템은 1년에 수백 건씩 문제점을 찾아나간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개선점을 찾아나가는 노력을 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무한한 거죠. 인간이 일을 하는 한은
결함이 없는 생산 시스템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개선을 노력을 하려고 하는 그 기법, 이런 것들을 이런 글로벌 기업들은 끊임없이 하고 있다. 그런 기법 중에 하나가 집합 기반 동시공학이다. 그러니까 이런 명칭만 그냥 알아두세요. 이거 내용을 뭐 지금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고.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시스템 이론. 이거는 여러분이 6번째 프레임워크로 머릿속에 좀 체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시스템이라는 용어는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고 철학 책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공식적인 어떤 그 증명, 실제 수식으로다가 증명을 해가지고 논문을 쓴 게 돈 버틀라피라고 하는 사람이 1930년대 논문을 썼어요. 그때부터 이 시스템 이론이 일반 모든 학문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회과학은 시스템 이론이 없으면 설명이 힘들 정도로 아주 보편화된 이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인류가 그 만들어내는 그 하나의 사고 방식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한 게 이 시스템 이론이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아마 그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면 이 시스템이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수도 없이 쓸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그러면 몰라요. 근데 모르는 게 당연한 게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시중에도 책이 없어요. 이거를 듣고 나면, 이 프레임워크를 알고 나면, 야, 이거 참 쓸모 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우선 시스템 하면은 여러분이 뭐라고 알고 있어요? 시스템이? 응? 누가 시스템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아까 이제 3차원 모델링을 하려면 체제를 갖춰야 된다 할 때 그 체제가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체계적으로 일한다 이런 말 하죠. 저 사람은 말을 참 체계적으로 해. 일을 참 체계적으로 해. 그리고 뉴스에 나올 때도 이게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게 다 systematically 그런 말이에요. 근데 정작 그게 체계적으로 일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데, 그러면 잘 대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사실 정확히 이해 못하고 쓰는 게 많은 거죠. 일단 시스템이라는 거는요, 처음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목적을 생각해야 됩니다. 목적. 모든 시스템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계란은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건 단세포거든요. 계란이 아무리 커도 타조알은 이만하죠. 근데 그게 시스템이 아니에요. 왜냐면 단세포예요. 그냥 하나야. 세포 하나. 근데 이게 이제 부화가 되면 병아리가 되고 타조가 되니까 그때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요. 근데 알인 상태에서는 그냥 난자예요. 그냥 하나야. 그래서 그걸 시스템이라고는 안 해요. 다시 말해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구성 요소가 여러 개가 있다. 우리 인간은 시스템이죠.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그죠? 뇌도 있고 뭐 장기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것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기적이라는 말은. 따로 노는 게 없어요. 상호 유기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같이 움직여요. 이런 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시스템은, 그러니까 조직이 하나의 시스템이죠, 보통. 그 조직은 목적이 뭐야? 이거부터 따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그 고객 회사에 가서 분석을 해오라고 이제 임무를 할당받았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뭐 기정원, 무슨 창업진흥원 이런 데 프로젝트를 하나 가서
따와야 되는데 거기 가서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도대체 창업진흥원이라는 건 왜 있는데부터 알아야 돼요. 그게 왜 존재하는데. 여기 일자리경제진흥원이잖아요. 그럼 일자리경제진흥원이라는 조직을 만약에 여러분이 컨설팅을 맡았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일자리경제진흥원은 왜 설립됐는데 목적부터 따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개인한테 적용을 하면은 나는 왜 사는데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본적인 질문이죠. 이거부터 따지는 게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안에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내부 구성 요소가. 그럼 아까 왜 우리 기능들 많이 경영에서 따져봤잖아요. 재무, 회계, 영업, 생산, 무슨 뭐 R&D, 마케팅 이런 게 다 하나의 부서로 돼 있잖아요. 그게 구성 요소인 거야. 그래서 그걸 다 따져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은 항상 이 그림에서 보듯이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어요. 이 바깥에는 환경이고, 그죠? 그러니까 쉽게 여기 뭐 자동차 회사를 하나 예를 듭시다.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하나밖에 없으니까 현대자동차의 예를 들죠. 현대자동차라는 회사가 하나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어요. 그 자동차 만드는 회사니까는 입력은 부품, 인력, 자금, 이런 기술 이런 게 이제 입력이 될 것이고 출력은 자동차가 나가는 거지. 출력이. 그죠? 복잡한가요? 그러면 자동차를 하나 예를 들까요? 자동차. 저기 지금 차가 지나가죠? 그럼 자동차도 저게 움직이니까 저게 시스템이에요. 쟤도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어요. 입력은 휘발유, 워셔, 뭐 액, 뭐 이런 거를 투입할 거 아니에요? 가끔 브레이크 오일도 갈아주고, 워셔 액도 넣어주고, 뭐 유리창도 닦고, 타이어도 갈고 이런 게 입력이에요. 그죠? 출력은 뭐예요? 달리는 거예요. 그걸 주출력이라고 그래요. 근데 달리는 거 말고도 얘가 출력을 하죠. 가스 내뿜고 소음 내고 이걸 부산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은 이렇게 안에서 뭔가 작동을 하고 그 안에 뭘 저장해 두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입력이 되고 출력이 된다. 이거는 모든 시스템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이 시스템이잖아요. 사람도. 원래 시스템이란 말이 이게 생물학 용어예요. 기계 용어가 아니고 생물 용어예요. 생물학에서 그 아까 본 버틀람피라고 하는 시스템 이론을 쓴 사람이 생물학자예요. 그거를 우리 사회학에다 적용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볼까요? 인간은 동물하고 달리 시스템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정신 시스템, 하나는 바디, 육체 시스템. 육체 시스템은 동물하고 똑같아요. 그 육체 시스템에서 하는 일은 외부에서 영양소를 공급받아서 뭐 산소, 무슨 음식물, 물, 뭐 이런 것들을 공급받아. 그게 입력이야. 그 다음에 안에서 소화를 시키고 간에다 저장을 하고, 그죠? 프로세스. 예. 저장을 하고, 바깥으로 출력은 운동이야. 인간의 출력은 운동밖에 없어요. 말하는데요. 말도 운동이에요. 그죠? 우리 목젖을 움직여서 지금 소리를 내는 거지, 결국은 근육이 움직여서 소리를 내는 게 우리 몸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출력 방법이에요. 뇌가 복잡하지만 뇌의 출력 방식은 움직임밖에 없습니다. 그 운동을 못하면 죽은 거예요. 뇌사 상태에서는 못 움직이잖아요. 그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는 게 유일한 출력인 거예요. 내가 글씨를 쓰는 것도 손을 움직여서 쓰는 거고, 말을 하는 것도 입을, 뭐, 목젖을 움직여서 말을 하는 거고, 누구하고 싸우는 것도 이 근육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 운동이에요, 운동. 운동밖에는 뇌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출력이고요. 근데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또 뭐가 나오는 게 있죠. 똥도 나오고, 오줌도 나오고, 땀도 나오고, 그죠? 그리고 가끔 숨 쉬면은 이산화탄소도 배출하고,
이게 부산물인 거예요. 그 다음에 신호에너지라는 거는 에너지가 이제 입력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주출력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입력을 신호입력이라고 그래요. 자동차 경우에는 휘발유예요. 휘발유가 없으면 자동차 못 가요. 그렇지만 브레이크 오일이나 워셔액이나 이런 거는 없어도 차 가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 오래 못 가죠. 그래서 그런 거를 유지 에너지라고 해요. 유지 입력. 하여튼 이 시스템을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 주변의 시스템 아닌 게 별로 없다 싶을 정도로 많아요. 그죠? 학교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행정기관도 그렇고, 우리 몸도 그렇고, 우리 정신 시스템은 입력이 뭡니까? 신호 입력. 내가 지금 막 뿜어내고 있잖아, 지금 이게. 지금 신호 입력이에요.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출력을 내야 될 게 나중에 보고서를 쓰든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든지 뭐 컨설팅을 하든지 또 뭐 사업을 해서 돈을 벌든지 그게 다 이제 정신 활동의 주출력인데 그런 거를 내는데 필요한 게 지식과 정보 이런 거죠. 그게 주 신호고 이 유지 에너지라는 거는 뭐냐면 이 시스템이 좀 오래 가도록 이 건물도 보면은 왜 아줌마가 청소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 가끔 뭐 인테리어도 해주고 바깥에 여기 이렇게 지저분하면은 여기 창도 닦아주고 이런 게 유지한다고 그러잖아. 유지 보수 그런 거가 입력이 된 거예요. 그게. 우리 몸에서도 가끔 뭐 그 커피집에 가서 놀기도 해야 되고 어떻게 맨날 공부만 해, 그죠? 음악 감상도 하고 뭐 미술 감상도 하고 이런 게 유지 에너지인 거예요. 유지 에너지. 그게 없다고 우리가 죽진 않아. 그 사는데 지장이 있는 건 아니야. 그러나 이 시스템을 좀 풍요롭게 만들고 오래 쓰려면 이게 유지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뭐 워셔액이라든가 뭐 그 브레이크 오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유지 에너지인 거죠. 차가 가는데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신호 에너지는 아니지만 그 시스템을 오래 쓰려면 필요한 에너지를 이제 유지 에너지다. 이렇게 해서 입력에는 신호와 유지 두 가지가 있고 출력은 우리가 원래 목적했던 그 시스템의 목적에 맞는 출력을 내는 게 주출력이고 그거를 하다 보니 부산물로 나오는 것들 이런 게 이제 부산물 바이 프로덕트라 그러죠. 바이 프로덕트. 이렇게 출력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세상을 본다는 거는 이런 걸 따져보는 거예요. 여기에 프로세스, 핵심 기능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안에 저장소 역할을 하는 건 무엇인가? 기업에서는 DB죠, DB. 그죠?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저장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신호 입력, 유지 입력이 각각 어떤 요소들이 있나.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은 체계적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구나.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지. 하나의 조직을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할 때 이렇게 시스템적 관점에서 보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엔트로피라는 게 있죠. 이게 뭐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쓴 책 이름도 엔트로피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지구도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거든요. 우주도 시스템이고 태양계도 시스템이잖아요. 태양계의 계자가 그게 시스템이란 말이거든. 영어로는 솔러 시스템 아니야, 그죠? 태양계라는 게. 그 태양계도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엔트로피라는 게 모든 시스템은 증가한다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그게 그 물리학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 그 다음에 이 엔트로피가 그 이 법칙이에요. 그 네거티브한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거야. 이게 사람도 이 시스템이 엔트로피가 극대점에 달하면 그 시스템은 붕괴가 돼요. 그러니까 암, 병, 그 정신적 고통, 스트레스 이런 게 엔트로피인 거지. 기업에서도 뭐 노사 분규라든가 회사에 불이 났다든가 어디 공장에 기계가 났다든가 고장이 났다 이런 게 엔트로피인 거예요. 그런 게
어느 조직에나 다 있어요. 어느 정도의 엔트로피는. 우리 몸에도 엔트로피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줄여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그 시스템이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그 아까 유지 에너지라고 하는 게 바로 엔트로피를 줄이기 위한 그 에너지를 입력 그 에너지를 유지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트로피와 직접 연결된 게 이제 유지 에너지예요. 그래서 엔트로피를 줄이는 거를 이제 영어로는 네거티브 엔트로피. 엔트로피를 줄여 나간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시스템에서 많이 쓰는 말이 피드백. 이런 말은 여러분 일상에서도 많이 듣죠.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이 과제물을 제출했는데 교수님이 막 이렇게 코멘트 해가지고 도로 돌려줘. 그게 피드백이잖아. 그죠? 피드백이라는 게 이 시스템이 원래 목적한 대로 출력이 나가는가 검사를 해야 돼. 이게 이제 아까 PDS에서 C에 해당하는 거죠. 점검을 하는 거야. 이게 품질 검사. 해서 아니다 싶으면은 다시 앞으로 돌려가지고 다시 수리를 해가지고 내보내든지 해야지 불량품을 내보내면 고객이 이제 클레임을 걸겠죠. 그래서 그런 그 점검 과정, 이걸 이제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시스템 이론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 된 거죠. 그리고 자연 상태에 있는 시스템들은 다 오픈 시스템입니다. 즉 환경하고 계속 에너지를 주고받는다는 거지. 환경에서 입력을 받고 환경에다 출력을 내고. 자, 이 그림을 보면 아까 그 우리 일반 모델링 이런 그림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외부 사물에서 객체에서 주체가 정신세계가 이게 시스템인 거야. 정신세계가 입력을 받아 오감을 통해서. 그래서 그 안에서 프로세스를 일으켜가지고 심상을 만들어. 그리고 우리 기억을 하잖아요. 그럼 저장이 돼. 그리고 출력을 해. 표현을 해서. 그러면 다시 그 출력이 사물 외부 세계하고 합쳐지죠. 그거를 또 다른 사람은 객체로 인식하고 또 뭘 만들어.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핸드폰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그게 모델이었어. 그죠? 5차원 모델이었어. 근데 그거를 또 보고 사물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앱을 짜고 또 앱을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으면 그때 모델이 되고 이게 계속 순환되는 게 우리 삶의 일부다. 이 시스템 이론하고 되게 비슷하게 지금 겉모양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직접 이 파이썬 이런 자바, 뭐 장고 DB 이런 거를 배우는 거는 다 이 경영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경영 정보라는 게 내가 이걸 전공할 때만 해도 회사의 한 기능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경영정보학과가 점점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그게 불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상식화돼서 그래요. 저번에 내가 그런 얘기했죠. 영문학과가 인기가 있었는데 너도 나도 다 영어를 하니까 영문학과가 별로 인기가 없다. 왜? 다 영어를 하니까. 애들부터 영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경영정보라고 하는 이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설계하고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몸값이 되게 높았던 때가 있었다 이거야. 근데 이게 상식화돼 가지고 기업의 모든 영역에서 다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요. 마케팅에서는 마케팅 정보 시스템, 회계 쪽에서는 회계 정보 시스템, 뭐 요새 무슨 스마트 팩토리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 생산에서 전부 정보 시스템으로 다 바꿔요. 그러니까 생산에서도 생산 정보 시스템, 무슨 R&D 연구 과정도 무슨 인공지능 막 이런 걸 도입해가지고 연구 과정 자체를 그 뭐 신제품 개발하는 거를 정보 시스템으로 같이 전 세계 사람들이 네트워크 안에서 하고 해요. 그래서 R&D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또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기업의 모든 영역의 일들이 정보 시스템은 그냥 당연한 상식처럼 돼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경영정보학과가 필요가 없는 거지. 실제로 경영정보학과가 많게는 38개까지 있었어요, 전국에. 근데 지금은 30개가 안 됩니다. 경영학과하고 다시 합쳐지거나 다른 그 학과하고 이렇게
통합이 되고 이제 이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어쨌든 경영 정보는 이제는 상식이다. 모든 부서에서 다 필요로 하는 거가 되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경영 정보라는 게 기업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경영은 뭐다 그럴 때 개념을 얘기할 때 그 사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사결정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경영 활동 한다는 게 계속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그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경영정보 시스템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영정보 학에서는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어떤 식으로 해나가나. 그 뭐 거기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사이먼의 의사결정 모델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정보 시스템 종류가 이렇게 1950년대부터 우리나라 이게 전 세계에 정보 시스템이 등장한 건 1950년이거든요. 그때부터 다양한 정보 시스템들이 이렇게 발전을 해왔어요. 그게 뭐 트랜잭션 프로세싱 시스템 (TPS), 그 다음에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ERP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관리 차원에서 정보를 이용하는 MIS, 그 다음에 전략 정보 시스템 (스트래티직 인포메이션 시스템), 그리고 최고 경영자들이 사용하는 EIS (Executive Information System). 지금은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강의 다 녹화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징, 데이터 마이닝 요게 발전해서 빅데이터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 그죠? AI 뭐 이런 것들이 정보 시스템의 다양한 그 형태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게 미국에서 빅데이터 학과라는 건 없고요.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데이터 어널리틱스, 데이터 분석학과 이렇게 부르지 빅데이터 학과라고 하진 않아요. 그건 빅데이터라는 거는 학문 이름이 아니라 그냥 데이터가 많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공으로 배워서 그걸 분석해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그런 과목을 가리키는 학과가 학과 명칭은 데이터 어널리틱스 또는 데이터 사이언스 이렇게 부릅니다. 인공지능 신경망, 뭐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것들 여러분 이번 과정에서 배우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 뭐 모바일 이게 다 경영정보에서 다루는 것들이에요. 많이 듣는 말들이죠. IoT, 무슨 뭐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 그 다음에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그래서 증강현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그 비트코인에서 이름이 알려진 블록체인 기술 이런 것들이 최신의 정보 기술들입니다. 이런 거를 다루는 게 이제 경영정보 기능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 기업의 경영 자원이다. 사업 계획서 쓸 때는 이제 경영 자원이 뭐가 있나 우리가 따져봐야 되거든요. 이때 어떤 사람들로 우리가 사업을 할 건가? 인적 자원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경영학에서 가장 경영학의 꽃이라고 하는 과목은 인사관리입니다. 인사관리. 사람을 관리하는 게 경영이고, 사람을 잘 쓰면 그 기업은 성공하고, 사람을 잘못 뽑으면 회사는 망할 수도 있어요. 기술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술 중심의 시대로 바뀌었다고 해도 결국 기술도 사람이 쓰는 거고, 사람 머릿속에서 기술이 나오는 거라서 사람을 어떻게 잘 뽑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사실 경영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재무 회계 관리에서 사용하는 돈. 그러니까 경영이 뭐냐? 그럼 두 가지 얘기하면 돼요. 사람 관리하고 돈 관리하는 거다. 이 두 가지만 잘 관리하면 우리 삶도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 인생도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내가 살아가느냐, 그게 내 삶의 질을 결정하고, 그리고 내가 남한테 이렇게 의존하지 않을 정도의 경제적 독립을 하면 모든 게 자신이 있어요. 살아가는 것도. 근데 누구한테 손을 벌려야 되면 비참해요. 그죠? 그래서 경제적 독립을 하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로 포진하는 거. 이게 삶에서도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경영도 결국은 보면 사람과 돈이다.
그 외에 뭐 토지, 건물, 기계, 설비, 장비, 뭐 기술, 정보, 아이디어, 특허 이거 다 중요한 자원이긴 하지만 이거 다 사람과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회사를 운영하려면 고객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물건을 사가는 사람만이 고객이 아닙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기업체 사장이라면 기업체 경영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직원이 고객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 가서 회사에서 취업해서 일을 하면은 내가 보고서를 내죠. 그럼 그 보고서 읽을 사람이 고객인 거예요.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고객하면 사람들이 항상 바깥에서 우리 회사 물건 사는 사람만 고객이라고 생각을 해. 그거는 경영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내가 한 일의 결과를 이용하는 사람은 다 고객이에요. 그 얘기는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아까 일반 모델링 이론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일을 하는 게 모델링을 하는 것이고 그 고객이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이 모델을 사용할 사람은 다 고객이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거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아버지가 하는 일이 아들한테 내 아들이 내 고객일 수도 있고 내 부인이 고객일 수도 있고 그죠? 자기 자제가 고객일 수도 있고 자기 손주가 고객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계속 우리 고객은 바뀌는 거예요. 꼭 내가 만든 물건 바깥에 사가는 사람만이 고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자라는 게 고객뿐만 아니라 주주, 채권자, 소비자, 공급업자, 우리한테 납품하는 사람들한테도 그 사람도 사실은 어떤 때 고객이야. 그 다음에 임직원, 그 다음에 정부. 우리가 회사를 혼자만 할 수는 없잖아. 정부에다 세금 내고 정부에서 무슨 지원받아서 또 해야 되고 이제 자영업자들 잘하려면 정부에서 지원금도 받아야 되고 이게 다 그 이해관계자들이야. 우리 사업을 하는 데서는. 그리고 또 지역사회.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에 이제 이 파일은 PDF로 해서 여러분한테 다 돌려줄게요. 그래서 여기 경영학 권정도서 쉽게 쓴 책들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 날 때 여러분이 경영학 전공이 아니더라도 이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려면 경영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난 생각해요. 내가 경영학 박사지만 경영학은 상식입니다. 살아가는 하나의 그 삶의 지혜가 담긴 학문이지 이게 뭐 이거 안다고 해서 특별히 뭐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경영학과 나온 사람이 기업을 잘 운영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아는 뭐 테슬라의 그 사장,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이게 세계적인 경영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경영학과 다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삶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은 CEO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한 국가의 지도자, 대통령 될 수 있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영학을 알면 생각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잘 안 통하는 게 많을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상식입니다. 경영학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경영학 전공이 아니더라도 관심을 갖고 이런 책들을 틈틈이 이렇게 자기 서가에다 꽂아놓고 이렇게 읽어보세요. 이렇게 읽다 보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마세요. 그냥 대충 이렇게 훑어봐요. 책 읽는 방법입니다. 대충 훑어보고 내 눈에 들어오는 키워드가 있어요. 사실 오늘 내가 엄청나게 많은 키워드를 던졌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 귀에 익은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처음 들은 것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제는 친숙해지는 단어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의 생각이 폭이 넓어진 것이고 그만큼 세상을 보는 안목이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기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